인류의 역사를 바꾼 천재들. 그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누구를 꼽겠습니까? 영국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는 1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는 다재다능했습니다. 그림뿐 아니라 인체 해부학, 기계공학, 수학과 기하학에 무수한 업적을 남긴 다빈치.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노트 속에는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현대의 과학기술들이 빼곡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숨겨진 업적을 인류가 더 빨리 알았다면 과학기술이 250년을 앞섰을 거라 말하죠. 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번뜩이고 있었을까요? 시대를 앞서간 천재, 그 위대한 유산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지난 11월 3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생을 재조명한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다빈치가 아이디어를 기록한 작업 노트, 다빈치 코덱스에 그려진 스케치를 토대로 발명품을 재현해낸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죠.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를 분석, 25가지의 비밀도 풀어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려왔고 지금도 불려오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시고요. 그가 실제로 설계하고 꿈꿨던 그리고 그림들에 대해서 실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고 나아가 3,000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모나리자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이제 살아있는 다빈치가 과연 그가 살아왔던 시대와 그가 꿈꿨던 시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위해 세계적인 석학 파스칼 코테도 내한했는데요. 그는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여부를 판별한 기술 총괄자로 이번 전시에 도슨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다빈치는 어떤 인물일까요? 수태고지,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같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을 남긴 천재 예술가. 다빈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위대한 미술 작품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예술가로서 그린 그림은 약 20점에 불과하다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뛰어난 재능을 펼치지 않았을까요? Alors, il faut dire aussi que Léonard n'était pas très productif. Il poussait la perfection à un tel point qu'il recommençait tout le temps. Et il n'arrivait jamais, presque jamais, à terminer son travail. Au final, il a produit très peu d'œuvres. Ah oui, il était plus inventeur et scientifique. C'est en tout cas ce qui ressort de l'analyse de ses manuscrits. Il y a peu de manuscrits qui parlent de la peinture, bien qu'il ait commencé à écrire un traité sur la peinture. Léonard nous a laissé beaucoup de notes sur ses études hydrologiques, géologiques et sur des sujets extrêmement divers et variés comme le vol des oiseaux. 미술사학의 아버지 조르조 바사리는 다빈치의 재능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하늘의 기운을 퍼붓듯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내리는 것을 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Alors, c'était un homme curieux de tout. Son esprit scientifique, rigoureux, lui permettait d'aborder tous les sujets et de tenter de les comprendre. C'est vraiment en cela qu'il était précurseur et que son témoignage nous est très précieux. Mais je dirais que au-delà de cette transmission matérielle, il nous a offert une philosophie, c'est celle de rester curieux.
et que rien ne s'obtient sans travail. Léonard était un génie, certes, mais un génie qui travaille. 1994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 이곳에 전 세계 수집 광들을 열광케 한 한 권의 책이 등장했습니다. 그 책을 잡아챈 행운의 주인공은 컴퓨터 천재인 빌 게이츠. 그는 72쪽짜리 책 한 권을 무려 347억 원에 낙찰받았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으로 기록됐습니다. 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책으로 묶어지어 있던 공문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낱장 한 장 한 장 하나가 책으로 엮어진 게 코덱스인데 이 분량은 뭐 이 학설에 따라 학자의 연구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십만 장도 하는데 뭐 최근에 조금 그 다빈치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13,000장 정도고 지금 세계에 곧 흩어져 있고 그것 중에서 한 6, 7천 장만이 지금 다빈치의 코덱스로 노트로 인정되어 있는데요. 이 다빈치의 코덱스는 한 30종류가 돼요. 사실상은. 다빈치가 메모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코덱스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책만한 것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있는데 다빈치는 계속 끊임없이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면서 뭐가 보기만 하면 뭐 자기가 호기심이 발동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여행을 하더라도 항상 그걸 꺼내서 적는 습관을 들였었기 때문에 그 다빈치 코덱스는 실제적으로 말하면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빈치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머릿속을 스쳐갔던 모든 생각의 단편들을 메모로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인 상념에서 예술, 철학, 공학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다빈치 노트. 그 한 장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죠. 다빈치에게 삶 그 자체였던 기록. 그가 여기에 집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한 자는 바람에 실려가는 연기와 같다. 그래서 난 나의 모든 기억을 다른 이들에게 남기고 떠나려고 한다. 다빈치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은 인물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구, 현대적인 전쟁 무기까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던 발명품들을 고안했죠. 지금부터 500여 년을 미리 내다본 다빈치 노트의 베일을 벗겨볼까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합니다. 다빈치 역시 생애를 통틀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 평생의 수고는 바로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가 날 수 있다면 인간도 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다빈치의 이름은 영원히 남겠죠. 이런 믿음은 인간을 하늘로 데려갈 기계의 창조로 이어졌고 그의 발명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다양한 형태의 비행장치입니다. 그 당시 시대만 해도 다빈치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이 내린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빈치는 쟤들은 어떻게 나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거죠. 뭐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면 그 날아가는 형태만 묘사를 했었을 텐데 다빈치는 분명히 그 새를 잡아서 이렇게 날개를 해부도 해보고 그 원리나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그냥 형태만 새의 날개, 뭐 형태만 박쥐의 모양,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가 날갯짓을 하는 그 근육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을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구현하게끔 만들어낸 게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에 대한 욕망은 그의 노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새들의 비행을 흉내낸 그의 생각은 그가 남긴 스케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평생을 비행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던 다빈치. 그 시작은 그의 성장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2년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빈치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다빈치는 빈치에서 온 이란 뜻인데요. 사생아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었고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건 1466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베로키오 공방에 보내지면서죠. 다빈치는 좁은 문 밑에서 컸는데 다행스럽게 다빈치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중산층의 여유가 있는 땅을 많이 가진 할아버지였고요. 특히 그 삼촌은 방앗간을 운영했거든요. 중세시대 때 방앗간을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삼촌 밑에 크다가 빈치란 마을에서 이제 피렌체를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피렌체에서 이제 다빈치의 드로잉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 작품을 보고 너무나 훌륭하다 생각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베로키아한테 찾아갑니다. 베로키아한테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아들 데리고 와라. 근데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서도 다빈치는 서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률가나 의사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예술가로서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해서 베로키아 공방에 갔고 그 베로키아 공방에서 이제 7년 선배인 수석 제자였던 바로 보티첼리와 만나서 굉장히 또 절친이 됩니다. 다빈치에게 피렌체는 기회의 도시였습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였던 이곳에서 다빈치는 회화와 소묘뿐 아니라 건축학, 기계공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죠. 이런 경험이 비행 장치를 만드는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빈치는 영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자연은 그에게 스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류 속에서 새의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날개 밑에서 소용돌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했죠. 사람에게 커다란 날개를 붙일 수 있다면 공기의 저항을 없애고 땅에서 발을 떼고 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새를 만든 자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성과 변치 않은 영광을 얻으리라. 하늘을 나는 원리를 밝혀낸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다빈치. 그는 새가 자체의 중량을 지지할 정도로 충분한 공기의 밀도층 위에서 뜨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깃털이 달린 새의 날개는 사람에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박쥐의 날개를 본뜬 오니소프터를 설계했죠. 오니소프터는 사람이 기계를 이용해 커다란 날개를 흔들어 새처럼 날 수 있도록 고안한 초기의 비행기입니다. 또한 그는 나사못의 원리를 이용해 수직으로 뜰 수 있는 비행 장치를 설계하기도 했죠. 에어리얼 스크루라 불리는 이 장치는 오늘날의 헬리콥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낯익은 발명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물건이죠. 바로 낙하산인데요. 다빈치 노트에선 이 장비를 갖춘 사람은 제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다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다고 서술합니다. 모두 현대 항공학에 큰 영향을 미친 혁신적인 발명품들이죠. 15세기 무렵부터 현대의 비행기를 상상했던 다빈치.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비행에 성공한 장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혁신적인 장치라 당시 기술력으론 구현이 불가능했거나 다빈치의 시험 정신이 부족했을 거라 사람들은 추측하는데요. 그의 오랜 염원은 400년 후에야 라이트 형제에 의해 실현됐죠. 우리는 다빈치 하면 사실상은 재밌는 일이라고요. 코덱스에 나오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상용화된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헬리콥터도 그 코덱스 안에만 존재할 뿐이지 그게 바깥에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게 다빈치 특징인데, 만약에 다빈치가 그때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라이트 형제처럼 그거를 이제 등에다 메고 뛰어서 한번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 봤다면 인류가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마리오 타데이라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떠오르는 비행을 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글라이딩은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500년 앞서서 글라이딩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앞선 때에 우리가 그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과학 발전이 빠르지 않았을까. 이러한 아쉬움 때문인지 다빈치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의 발명품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먼 훗날까지도 천재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빈치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에 위치한 천막 골목. 익숙하게 골목 곳곳을 누비는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날개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날개 연구가 이상훈 씨입니다. 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봤는데 이건 되게 빳빳하더라고요. 네, 110이니까 아무래도. 빳빳하고 이건 더 부드러워서 이 신축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신축성이. 다빈치처럼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상훈 씨. 날개차를 만들어 멋지게 비상하는 게 그의 오랜 꿈이죠. 그렇게밖에 없어요. 샘플 없어요? 요만한 거라도? 아, 샘플이요? 쪼가리. 네, 들어보게요? 네. 아이고, 들어. 천막 골목을 찾은 것도 날개차에 맞는 재료를 사기 위함인데요. 어디에 들어갈 원단일까요? 가오다. 지금 컨셉 날개차를 완성을 한 상태인데 그 날개차에 씌울 날개막을 구하러 왔어요. 뭐 물건 보시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거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낙하산천 구하러 다닐 때 봤던 그거네요. 이거 사실게요? 그때 그분이 몇 년 전에 그분이 저한테 이게 낙하산천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그 당시에는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샘플을 몇 조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웠는데 지금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떡하니 눈앞에 있네요. 조직을 말하겠어요. 조직인가? 두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데니아 실 데니아. 두께를 말할 거예요. 데니아. 아 그러니까 실 데니아. 두께. 실두께예요? 데니아라는 건 실 두께로 말하는 거예요. 길이가 딱 7m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접고 그래야 되면 좀 더 나와서 20cm 여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7m 20. 혹시 이거 꽂으세요. 720, 720. 원단을 꼼꼼히 확인하는 상훈 씨. 박지는 않으면 고심 되는 끝에 거예요? 방수 기능이 첨가된 원단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날개를 만들기 시작한 지도 어언 7년. 전문가 못지않은 그의 세심함에 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날개차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상세히 촬영해 놓는 상훈 씨. 마치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던 다빈치를 만난 듯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 과정을 다 그냥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날개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 분석해 볼 때 너무 다 참고할 자료가 되니까. 얼마냐? 130에 원단 가공을 하는 사이 사장님과 날개 제작에 대한 회의가 이어집니다. 저 색깔로 해서 이렇게 귀동량으로 배울 것이 많다 보니 재료 하나를 사는데도 반나절을 훌쩍 넘기는 날이 허다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300. 하늘을 날기 위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것 같네요. 근데 그냥 쭉 450 하면 되겠다. 이거. 날개차에 씌울 원단 가공이 끝나고 작업을 위해 상훈 씨도 서둘러 가방을 챙깁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가 향한 곳은 김포시에 위치한 한 공장. 그의 본업은 이동 조립식 철봉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입니다. 이곳은 그의 일터이자 날개차를 만드는 연구실이기도 하죠. 상훈 씨에게 날개는 삶의 전환점이자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원동력. 그는 왜 이런 메이커 활동에 열정을 쏟게 됐을까요? 어린이였을 때부터 내 몸에 맞는 적당한 날개를 만들어서 나는 꿈을 꿨었어요. 그때 그런 꿈을 꾸면서 되게 즐거웠었는데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사업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내가 가진 꿈 그걸 이제 펼쳐야겠다라는 용기와 열정의 계기가 됐죠. 위기가 오히려. 그래서 날개치기 하는 새가 날개치기 하는 그 기분 어떨까? 나도 저 기분 느껴보고 싶다. 내가 그런 꿈을 꿔왔던 걸 이제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그때 결심을 하고 위기일 때 결심을 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그 역시 동물의 행동 속에서 비행의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날개차의 추진력을 내는 것에 결정적으로 통찰을 했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3월 달에 올해 17년 3월에 수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 빛과 돌고래 꼬리의 움직임이 아주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빛과 돌고래 꼬리가 이게 파동, S자를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훌쩍 지나고 상훈 씨는 어디 갔나 했더니 조용했던 작업실에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뭘 하나 보니 오전에 구매한 원단을 살펴보는 상훈 씨. 연구 중인 날개차에 새로 구매한 원단을 씌워볼 요량인데요. 이 정도면 메이크업 활동이 본업을 넘어선 것 같죠? 덮으셔서 이제 재보시는 건가요? 한번? 네네. 구격이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완료. 점검이 끝나자마자 난데없이 커다란 날개차를 분해하기 시작한 상훈 씨. 쉴 새 없이 해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분해한 날개차를 어디론가 옮깁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그 천막이 씌워져 있는 날개를 실제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실제 추력을 얼마나 일으키는지 그 양을 한번 몸소 느껴보기 위해서 실험하러 나갑니다. 그가 처음 구상했던 것은 날개차가 아닌 다빈치의 발명품 같은 착용하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착용식은 위험 요소가 많아 좀 더 안전한 탑승식으로 방법을 바꿨죠. 그래서 현재 콘셉트의 날개차가 완성됐습니다. 수없는 실패를 겪었지만 그래도 포기가 안 된다는 상훈 씨. 목표를 향한 그의 집념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시작. 실험 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까지 동원했는데요. 날개차엔 액션 캠을 달고 곳곳엔 날갯짓을 분석할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자, 이제 추진력을 측정할 차례. 얼마나 가속이 붙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활주를 통한 이륙을 성공시키는 것이 그의 1단계 목표입니다. 그리고 2단계 목표는 이 날개차로 사람이 직접 나는 최초의 스포츠를 만드는 거죠. 여기 크기에 맞는 천을 장착해서 다시 해보면 좀 더 빠른 속도가 날 것이고 하는 자세도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테스트 어떠세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게 원래 여기 날개가 이 날개 천 크기가 이 날개에 맞지 않는 상태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만큼이 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날개치기 할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그만큼 추력을 내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고, 나름대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날개차는 아직 엉성하고 보강해야 할 곳이 더 많죠. 그래도 상훈 씨는 끝없이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그가 비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수없이 실패하며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언젠간 임계 속도에 도달해서 날아오겠지. 테스트 어떠셨어요? 질주에서 올라타서 날개치기 하는 게 제가 최초에 구상한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실전 8기의 도전 정신으로 비행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날개맨 상훈 씨. 그는 21세기에서 15세기를 살았던 다빈치가 이루지 못했던 꿈에 도전 중입니다. 마치 평행 이론 같은 두 사람의 삶. 상훈 씨는 다빈치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그분의 융합적인 사고와 노력, 그런 도전들은 충분히 배울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를 다 사물을 관찰하면서 분석하고 뭐 그렇게 하는 융합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에게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너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자.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482년) 30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생의 큰 변혁을 맞습니다.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활동 무대를 옮긴 거죠. 당시 번성기를 맡고 있던 밀라노. 그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직 활동을 벌이는데요. 밀라노의 군주인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거죠.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무한한 엔지니어 재능을 갖고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 피렌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밀라노가 훨씬 더 이제 그 당시에는 도시 군주제였기 때문에 밀라노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스포르자 군주가 이제 워낙에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럼 이력서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갖고 이제 레터를 쓰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잔인한 군사 무기를 많이 설계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루도비코 스포르차, 또 살인 취미를 가졌다고 알려진 체사레 보르자 등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군사공학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자기 추천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장갑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병연대가 이 차량 뒤를 따라가면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적을 물리치고 진군할 수 있습니다. 마치 UFO처럼 보이는 이 기구는요, 사방으로 총구가 달려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대포가 발사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요. 오늘날 탱크의 원형이 된 그의 발명품입니다. 그가 만든 수백 점의 전쟁 무기 중 아주 특이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잠수복. 수중전에서 적선을 파괴해야 할 아이디어로 발명된 이 물건은 물 안에서 숨을 쉴 호수는 물론 앞을 볼 수 있도록 유리 고글을 갖춘 마스크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 사용될 것이 두려워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쟁 무기들도 대부분 살아생전에 제작되지 않았죠. 그의 발명품은 왜 노트 속에만 보관되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설계도만 가지고도 다른 도시들을 충분히 위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만 보여주고 니네들 봐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런 무기들이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빈치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다빈치가 스케치한 것 이곳에선 다빈치의 발명품을 토대로 교육용 교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팀은 다빈치가 남긴 스케치를 검토해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 연구해 제품화하고 있죠. 아이디어 스케치가 상당히 많고 그거를 실제 제품화하거나 이렇게 만든 거는, 실용화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아직 안 다빈치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면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어떤 제동 장치가 포함이 된 제동 장치가 포함이 된 것들로 개선이 돼서 만들어졌겠지. 아마 이 스케치 외에 그 개선된 스케치가 어딘가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발견이 안 된 그렇지. 스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있는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료로는 알 수 없고. 거기를 하면은 이제 아직은 제동 장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만. 노트에 머물렀던 다빈치의 상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람들. 500여 년 전의 아이디어를 세상으로 꺼내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개발하면서 힘든 점은 직접 만져볼 수 없는 거를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제품화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빈치가 저희 문화, 그러니까 어떤 동양 문화, 한국 문화하고 동떨어진 문화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스케치를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스케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상에 의해서 그 이제 저희가 구체화를 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막연하면서도 힘든 부분이죠. 근데 한면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그걸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제품 개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되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재미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으로
총 12종의 발명품이 현실화될 수 있었죠. 과학의 시작은 다빈치처럼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들. 그들은 다빈치의 발명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사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요즘 그 사람들한테 좀 자극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빈치가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아니면은 그 다빈치의 스케치의 어떤 부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사용자들이 그런 데서 많은 그 도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상상.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생아로 태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몰입으로 오늘날 과학의 토대를 만든 다빈치. 그는 갈릴레오보다 1세기 앞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전개하고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을 수세기 전부터 내다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빈치의 가장 안 좋은 점인데요. 이분은 산만해요. 천재적이긴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추진력 있고 완벽하게 끝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작품도 거의 대부분 미완성이고요. 다빈치 코드 안에 있는 노트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대부분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산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뉴턴이 만유인류의 법칙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아주 당대 큰 유산으로 남겼죠. 근데 이제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모나리자라고 잘 안 부르고요. 라 조콘다라는 이름을 불러요. 조콘도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그림을 이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고 돈을 지불을 해요. 다빈치가 무슨 특징을 가졌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를 시작하면 끝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완벽하지 않은 그림을 내놓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년을 그 그림을 끌고 다닙니다. 네, 돈 받고 50년을 끌고 다녀요.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았던 다빈치는 채 한 작품을 끝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과 스케치로만 머문 작품들이 많죠. 이런 이유로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미 그 시대 때에도 그 분야마다 다 과학자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는 코페르니쿠스가 주도하고 있었고요. 광학 분야는 갈릴레오가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역학이든 우리가 물리학이든 어떤 인체학이든 인체 해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한 건 아니거든요. 미켈란젤로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을 남긴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무슨 결과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과학자들은 너무 신격화시키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왜 끝은 잘 안 하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굉장한 어떤 자신의 상상력들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괴짜라든가 어떤 허풍쟁이라든가 어떤 거짓말쟁이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평판들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유산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빈치는 사상 최초로 인체 장기를 해부한 인물이자 동맥경화의 최초 발견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늘 호기심을 느끼고 말년에도 원근법과 기하학, 해부학을 끊임없이 연구했죠.
연구의 집약체로 불리는 다빈치의 가장 큰 업적은 최후의 만찬. 르네상스의 전성기는 이 작품의 장대한 구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기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부학을 통해 쌓은 지식과 기계에 대한 열정을 합쳐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설계하기도 했죠.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재능으로 말년에는 프랑스 앙부아즈로 이주,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다빈치. 그는 매일 쪽잠을 자며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와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1519년 생을 마감하죠. 그는 죽기 전 자신이 쓴 노트를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이 명료한 한 줄이 다빈치의 생애를 가능케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하지 않으면, 치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코덱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고요. 이 코덱스가 바뀔 때마다, 노트를 바뀔 때마다 새로운 펜촉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첫 글에 쓴 게 뭐냐면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이거를 먼저 썼다고 합니다. 그 얘기 뭐냐? 모든 지구 안에 존재하는, 아니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대상이 나에게 호기심을 내가 있으니 나에게 당신이 가진 정체성을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텔미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다빈치는 아마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그런 일 때문에 인류는 진화해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빈치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호기심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 말을 통해서 자기만대로, 나름대로 통합하고 그것을 재창조하고 또 새로운 창의성을 갖는, 그것이 바로 다빈치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다빈치가 남긴 유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호기심. 그래서 다빈치가 천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뇌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같이 엄청난 천재라는 관점보다는 사실 다빈치는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그 호기심에서 천재성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것에 있어서 정말 편집증적으로, 광적으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빈치와 같은 결과물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예를 들어서 한 그림을 갖고 다니면서 50년을 계속 덧칠하면서 그려보시면 본인도 다빈치와 같은 그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다빈치 일생의 노력을 보상하듯 오늘날에도 수많은 예술가와 과학자가 다빈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아닐까요?